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 사회복지 개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김신국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출석도 부르면서 여러분들 이름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 부득이하게, 상황이 이래가지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하게 돼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돼서 여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름도 불러보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모르잖아요. 지금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보면서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그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은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쑥스럽고 조금 뭐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3주차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일단 1주차, 2주차에서 했었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그 이후의 것을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자체는 이렇게 그 교재 보이시나요? 이 사회복지 개론, 이 공동체라는 책이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아니, 사회복지 개론이고요. 저자는 이경남의 교수님들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책으로 이번 한 학기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요거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수업 중에 이제 활용할 이제 보조 자료로 이제 PPT가 저 Y 클래스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1주차 교환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 방식이 이 사회복지 개론 같은 경우는 팀 티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 교수로 이제 고강호 교수님이 이제 1시간 하시게 되고요. 제가 이제 2시간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강호 교수님이랑은 우리 사회복지 개론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 윤리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하게 될 부분은 그 뒷부분에 있는 사회복지의 이제 분야들, 뭐 어떠한 영역이 있는지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저와 이제 같이 주로 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사회복지도 뭐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뭐 다문화, 군사회 복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7장의 사회복지 행정인데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을 또 별도로 배우실 거예요. 또 사회복지 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건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 개론에서는 우리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회복지 과목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 뭘 하는 건지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좀 깊숙하고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각 과목에 이제 나눠서 이제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강원 교수님이랑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1시간을 하시고 저랑 이제 2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두 시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동영상 강의 촬영하는 게 좀 미흡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카메라로 이제 찍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뭐 표정이 안 좋다든지 뭐 좀 굳어 있다든지 뭐 화면발을 잘 안 받는다든지 뭐 화장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영상이 왜 저래, 뭐 표정이 왜 저래, 이런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나중에 만나서 직접 이제 어, 얘기를 하고 또 질문을 또 하고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지난번에 1주차, 2주차 때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우리 1주차 때는 진도를 나가지 않았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사 이제 자격증 제도, 어, 자격, 자격제도, 자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자격증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회복지사 1급, 2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졸업을 하시고 나서 가지게 되실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2급을 이제 가지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2년제 학교 이제 전문대 졸업을 이제 하시게 되기 때문에 1급을 바로 시험을 치실 수는 없고요. 2급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경력을 쌓으시면 만 1년이에요. 만 1년의 경력을 쌓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실 이제 자격이 이제 주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격률은 뭐 3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또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2급 자격증이 뭐라 그래야 되지?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희소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젊으신 분들은 1급을 나중에 공부하셔서 꼭 국가 자격증이니까 꼭 취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다 했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1급, 2급이 아니고 전문 자격증으로 정신건강, 정신건강 쪽 자격증. 옛날에 정신보건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분야로 이제 나눠서 각각의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적용이 돼서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뭐 시험도 보고 뭐 실습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봤었는데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이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과목도 배울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그런 진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진로에서 민간의 이제 일반 사기업이죠.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들, 그 다음에 공공의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 뭐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법인, 뭐 이러한 뭐 어린이집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사로 이제 근무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사회 복지 공무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전담 공무원인데, 우리가 줄여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시험 봐가지고, 약간,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옛날에는 이게 이름이 뭐였어요? 동사무소. 동사무소로라는 이제 명칭을 쓰다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어, 주민센터로 이제 바뀌었다가, 이제 이게 지금의 이제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이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데 보면은 사회복지 사회복지 이제 관련된 민원 응대하는 이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이제 사례관리 사례관리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청이나 이제 구청, 대구로 치면 대구광역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남구청, 뭐 수성구청, 서구청, 이런 데서 이제 또 사회복지계에 이제 그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가 있냐, 공공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그 공무원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기업도 있습니다, 공기업. 공기업. 여러분들 공기업 이런 데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은 이제 공단, 뭐 공사,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단어로 끝나는 데가 이제 공기업이라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뭐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근로복지공단, 그다음에 뭐 대구 사회서비스원,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은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이제 조금 정년이 이제 좀 보장이 되는 좀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들 이런 게 있다 했는데 뭐 종류가 뭐 90여 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법 이하 27개인가 8개 이제 하위 법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의 한 90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시설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노인복지 시설이라 해서 노인복지관 뭐 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종류가 10가지가 다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그 사회복지 개론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실습을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이제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때 나가셔가지고, 나가실 때 이제 실습 기간을 이제 고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시설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실습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자기가 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좀 좋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고 조금 궁금한 곳에 가서 실습을 하시면 좀 더, 그,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면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시게 되면 좀 더, 취업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곳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주차 때 이렇게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주차 때 이제 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요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뭔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 간에 이제 서로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서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뭐 노인복지 정책을 한다, 뭐 장애인 복지를 한다, 아동 복지를 한다, 그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데, 뭐 노인복지 정책을 하는데 다 사회복지 사업법이 있고 노인복지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법이 있고. 그래서 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 법제라고 해서 별도 이제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 이 법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노인복지 정책, 아동복지 정책, 사회복지 정책, 교육복지 정책들은 이제 필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책이 있게 되고요. 어,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뭐 아동복지 정책을 한다, 노인복지 정책을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런 거 할 건데? 예.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들. 여기 안에 이제 노인복지 실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장애인이면은 어, 장애인 복지 실천이고, 아동이면 아동 복지 실천이고, 지역사회 복지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론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유형에 따라서 뭐 노인복지론, 뭐 장애인복지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순차적으로 다음 학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정책을 노인복지 정책이 있다라고 쳐요. 그럼 그 정책을 서비스로 이제 트랜스퍼, 전환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애가 행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을 시켜주는 애가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각 과목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조금 알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 그리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앞부분은 좀 복습을 하고 마저 진도를 조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개념과 이제 특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와 이제 과정까지 이제 우리 2주차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주차부터는 이제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2주차까지는 우리가 제가 PPT 위에 아이고 별도의 제가 교환을 이제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교환이 이제 저 PDF 파일로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글씨로 읽는 거잖아요. 글씨로 읽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동영상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하고 이렇게 목차 3번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이제 개념과 이제 특징,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일종의 이제 그 중요한 것이죠. 그 개념을 우리가 광의, 협의, 나눠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단어가 어렵죠. 광의, 어, 광의, 넓을 광, 넓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의 개념은 이제 협의, 좀 좁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이제 광의 개념, 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광의 개념으로 이제 두 개의 영역으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민간과 이제 공공으로 나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의 개념에서도 이렇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리냐? 어,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교환에는 한 90% 정도가, 그 민간에서 한다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실제 수치상으로 측정을 해보면 아마 95% 이상이, 민간에서 이제 한다. 그만 한 5% 미만만 이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계시는 뭐 어린이집이나 뭐 사회복지관이나 뭐 요양원, 양로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민간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체가 이 민간에서 하는 곳이 있고, 주체가 국가나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정부나 우리 대구시와 같은 이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대상이 좀 틀리다. 우리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 클라이언트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뭐 이런 식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반면에 이제 공공의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곳에서는 뭐예요? 전 국민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이냐? 제가 앞에서 잠깐 법, 정책, 그 다음에 행정,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뭐 장애인복지 쭉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거기서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이 이제 무엇이다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정책을 실천적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이제 조직화이고 체계화된 이제 공식화 운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뭐 사회복지 시설이다 국가의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거야? 누가 제공할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정책이다 그러면은 노인복지 시설에서 그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그 노인복지 시설을 이렇게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설립한 그 노인복지 시설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 행정에서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을 서비스로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이제 살을 붙여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 행정의 이제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특성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사회복지 행정은 어쨌든 정책을 서비스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다 보니까 국가의 어떠한 정책, 이념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바뀌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전 국민 어떠한 요 보호자들의 이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이제 자원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세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 주민들, 뭐 전 국민들의 이제 존엄성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또 규제할 필요 있을 땐 또 규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적 책임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행위를 하는데 전문 인력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사회복지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서 하는 일은 결국에는 사회복지 조직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잘 할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념은 추구하는 이제 최고의 이제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뭐 어떠한 정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신, 이런 가치,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최고의 가치, 정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편익성, 접근성. 편익성, 접근성 비슷한 말을 묶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효과성과 효율성이 이제 좀 많이 헷갈리셔요. 그리고 실제 우리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할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혼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좀 구분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써야 돼요. 자, 제가 2주차에서 교환에다가 써놨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을 이제 따지는 거예요. 우리 그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딴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돈은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된 돈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는 게, 이 효율성이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쓰는데, 엉뚱한 데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필요한 데다 이제 돈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행정론에서 배우시게 되는 게 이제 예산을 이제 짜고 사업 계획을 이제 하는데 이제 시간을 이제 들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효과성은 뭐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이 효과성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서비스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욕구를 충족을 했는가, 얼마나 만족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왜 왔겠어요? 어떠한 뭐가 필요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게 얼마나 해결이 되고 그게 충족이 되었는지를 보고 우리가 효과성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평성. 이제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뭐 무슨 사회복지시설 무슨 선착순도 아니고 그죠? 뭐 누구 친하다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하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동일하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평등성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편익성, 접근성.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고, 뭐, 시설이 좋아봐야 내가 가기가 불편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내가, 우리 집에서, 접근하기가 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홍보가 돼서 내가 그 서비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알아야지 뭐 서비스 받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 이념은 크게 네 가지.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편의성, 접근성.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이제 체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많이들 살펴보게 되는데요. 방법론적 이제 구성 체계와 전문 분야별 구성 체계로 나눠서 봅니다. 방법론적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 사회복지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이며 그다음에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관리 운영할 것인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방법론적 이제 구성 체계고요. 반면에 이 전문 분야별 구성 체계는 우리 그 사회복지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 했잖아요. 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 노인, 여성,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뭐 아동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행정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사회복지 행정이 그러면 그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회복지 행정이 그럼 하는 게 뭔데? 예, 그것을 이 순서에 따라서 이 과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부터 해서 마지막 평가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이 기획은 뭐예요? 기획은 우리 그 어떠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뭐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획팀에 가 있습니다. 이 왜 기획팀이 중요하냐면 그 회사 그 조직에 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그 방향을 그 그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 기획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 시설들도 그래서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맨 위에 이제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이 기획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조직. 이, 여러분들도 그 회사나 뭐 사회복지 시설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직도라고 이제 부르죠. 조직도. 조직도. 이 조직도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 그리고 조직일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조직,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서 또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사는 뭐예요? 참, 우리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 어린이집 원장, 뭐, 사회복지관 간장 되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 사람 관리가 가장 힘들어요. 사람 관리가.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 이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뽑을 거예요? 그쵸? 그냥 뭐 잘생겼다고 뽑아요.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이어서 뽑을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뭐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제 갖춰야 될 이제 자격이라든지 능력을 이제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공고를 띄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하게 될 일들을 이제 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채용 공고란에 써놔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이제 또 시험을 보거나 이제 면접을 보겠죠. 면접을 봐서 이제 뽑습니다. 뽑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바로 업무에 투입을 하면 좋겠지만 뭐 경력자가 아니면 뭐 바로 일을 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입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거죠. 신입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중간에 보수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승진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떨 때 또 징계를 시킬 것인지, 어떨 때 퇴직을 시킬 것에 대한 그 기준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여기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 지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업무 조정, 우리 이 조직도 아까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시설 안에는 다양한, 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만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양사도 있고요.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뭐, 뭐 조리사도 있을 거고 요양보호사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직종들이 섞여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조정자 이제 역할을 이제 그 관리자가 이제 또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이제 좀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해요. 이제 보고, 레포트.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고 했었던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과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누구한테 해요?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법인이라면 법인 이사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이제 또 보고를 하죠.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돈을 이런 데 투명하게 잘 썼구나. 효과적으로 잘 썼구나. 효율적으로 잘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재정. 재정은 뭐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돈 관리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여기 이제 효율성이랑 이제 연관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시게 될 때 이제 예산 작성을 다 이제 한 번씩 해보시게 될 거예요. 예산을 이제 짜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이 있어요. 10억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써요. 어, 쟤는 월급 뭐 500만 원 주고 쟤는 400만 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직급에 따라서 월급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 뭐 한 5억을 잡고 나서 5억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업은 하는데 뭐 5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5천만 원이 들어가면 그왜 5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 들어가는데 외부 강사료로 나가는 거, 뭐 기자재비, 뭐 간식비 이런 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평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이 평가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뭐 무슨 순위를 세워가지고 잘못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왜 하냐? 그 평가를 해봐야지. 우리 조직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조금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계속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수정 보완을 해서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해보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지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지도 점검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2주차 때 이제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 행정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참고로 원래는 제가 중간에 지금 뭐 한 시간 가까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뭐 한 40분, 50분 정도, 한 40분 정도 했는데, 45분. 보통 하고 나면 우리가 중간에 쉽니다. 쉬는데, 이제 뭐 이거 온라인 강의 특성상 중간에 쉬지 않고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원래는 2시간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2시간 딱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뭐 쉬는 시간하고 1시간이 45분, 50분 수업이니까 보통 90분, 100분 되신다. 뭐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받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들 수는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중간에 쉬지 않고 쭉
이어서 하고요.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다든지 뭐 볼일 보실 분은 잠깐 멈춰 놓으시고 볼일 보신 다음에 다시 와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주차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이제 이론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또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이 딱 막힙니다. 이론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론들이 뭘 얘기하는 거지? 이 이론들이 왜 있는 걸까? 그 이론들이 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뭐 자세하게 이게 이래서 뭐 어떻게 되고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실제 여기 사회복지 행정 이론에서 나오는 요 막스 베버라든지 뭐 테일러라든지 메이어러 뭐 이런 학자들 사회복지 학자 아무도 없어요. 다 뭐 경제학자, 경영학자, 공학자, 뭐 생물학자 다 우리랑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그 생뚱맞게 전혀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관리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어째 보면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제 실험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나온 게 네, 관료제. 여러분들 관료제 들어보셨어요? 관료제?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관료 조직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 관료 조직 하면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이다. 이렇게 삼각형 조직으로 이렇게 제일 위에 꼭대기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제일 밑에 제일 사람이 많겠죠. 말단까지. 우리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관료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 그래서 우리가 관료 출신이세요? 뭐 이렇게 공무원 출신이세요? 이거보다는 관료 출신이세요? 이러면은 공무원 공직 생활을 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좀 고상하게 이제 관료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그 관료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 관료제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 피라미드 구조로 했잖아요. 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10명일 때는 뭐 그냥 관리하면 되는데 뭐 100명, 1000명, 뭐 10,000명 이래 넘어가면 뭐 조직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조직으로 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가야지만이 그 조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명령 체계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이 관료 조직으로 가는 경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라 되지? 좀 업무 처리도 좀 더 이제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 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상명하달식의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서 이제 명령을 받드는 거죠.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 명령을 받든다라기보다는 어, 그 어떠한 업무가 내려오면 그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수행을 하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기 밑에 또 직원들에게 이제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위계적인 권위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위에 따라서 각각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그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룰과 그 다음에 규정이 있어요. 이 관료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무원 조직이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공무원 조직들은요, 이렇게 규칙이나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
어떤 사람이 전출을 갔어. 아니면 퇴직을 했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뭐가 또 많이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다. 뭐 아니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관료 조직은. 그냥 여기 새로 온 사람은요, 이 나가고 이제 새로 온 사람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새로 온 사람은 여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이 규칙과 규정대로 따라서 자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위치에 누가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물론 약간의 이제 뭐, 일을 좀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 좀 더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룰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뭐 누가 온다 해서 뭐 불안정해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조직들 같은 경우는 뭐 국장급들은 뭐 그 위치에서 뭐 1, 2년이면 뭐 또 딴 데로 가죠. 그리고 밑에 하위 직급들도 뭐 하위 공무원 뭐 7급, 8급, 9급 이런 공무원들도 뭐 한 3년에 한 번씩 막 뭐 다른 데 계속 순환 근무시키잖아요. 뭐 순환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뭐 여러 업무를 뭐 다양하게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 어쨌든 규칙과 이제 규정이 이제 있는 그런 체계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직이 안정적인 게 이제 또 관료제 이론의 또 특성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의 고도의 이제 분업화, 책임이 명확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각자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옆에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분업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책임이 명확해요.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단점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이런 건 다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비인간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명하달식의 이제 업무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면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시킨 대로 안 하게 되면 그 업무 불복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인간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윗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 윗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되게 못 살게 굴 수도 있죠. 뭐 야근을 계속 시킨다든지, 뭐 퇴근이 뭐 6시라고 치면 뭐 5시 반에 뭐 던져주면서 이거 퇴근 전까지 다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부러. 음, 좀 뭐 그런 게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료제 이론도 어째 보면은 사람을 여기 누가 오든지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어떤 기계 부품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계 부품. 그래서 좀, 어,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비인간적으로 좀 접근하는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테일러가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했냐면 이제 우리 그 뭐라 해야 되지?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화가 됩니다. 도시에 공장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누가 일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공장에, 요즘에야 뭐 로봇들이 이제 다 붙어가지고 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막 생겨났을 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다 붙어가지고 다 기계를 움직이고 수동으로 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00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150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100개가 아니고 150개. 그러니까 50개를 더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테일러라는 이 학자는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공장에 가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하는 하루 일과 동안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이제 시간별로 뭐 9시부터 6시까지 이 사람이 시간별로 하는 일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를 피러 언제 가는지, 담배를 몇 번 피러 가는지, 담배 피러 가서 얼마나 있는지,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지, 밥을 먹으러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 동선이 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게 된 게 뭐냐면 그 관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불필요한 거를 다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러 1시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다. 하루에 한 번, 뭐 아니면 하루에 2번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자, 밥 먹으러 가가지고 1시간 넘게 있다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밥 시간 30분 딱 정해놓고 30분 안에 밥 먹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화장실 가는 시간, 쉬는 시간 다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국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아세요? 찰리 채플린 그 이렇게 흑백 영화로 해서 말하지 않고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희극인인데요. 거기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나오는데 삑 소리가 나면 그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쉽니다. 그리고 삑 소리가 나면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론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까? 그래서 효율성을 자꾸 생산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 그 어째 보면은 쪼은다라고 표현을 하죠. 노동자들이 이제 쪼는 거죠. 과학적 관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째 보면은 요거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심리 정서적인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단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인간관계론인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관료제나 그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조금 비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기계 부품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인간 이론이 이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 탄생 일화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메이어라는 학자가 시카고에 있는 호손이라는 전기 공장에서 이제 실험을 몇 년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이 인간관계론을 만들려고 증명을 하려고 한 실험이 아니고요. A라는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는데 A라는 팀은 원래대로 이제 그 평소 일하던 대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팀은 뭔가를 이제 바꿉니다. 그 뭔가를 바꿔서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메이어의 이 호성 공장에서의 실험은 실패예요.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그 A라는 그 팀과 이 B라는 팀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학기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됐냐? 이 호성 공장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에게 너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나는 돈을 더 줄 거야.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일을 열심히 해.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그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는 게 인간의 태도와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제 원래 5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인데 뭐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이야. 근데 자 오늘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근데
시험은 봐야 되잖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나를, 쪼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요. 옆에 직장 동료들이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하게 되면 일이 힘들어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능력과 생산성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좋은 리더는요, 그 종사자들과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좀 수평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서로 얘기도 이제 존중을 하고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서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케어를 해주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인간관계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체계 이론인데요. 체계 이론은 우리 그 모든 사회가 이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체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계가 뭐 여기서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관리 체계, 제일 밑에 있는 하위 체계까지 이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각 체계별로 각자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체계를 이제 구분을 해서 각자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로 넘어가요. 이 목표가 이제 미션이죠, 미션. 아, 우리 그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사회복지 행정의 그 과정, 역할 중에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기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에서 하는 게 이게 비전을 세우고 미션, 목표를 세운다 했잖아요. 이 목표를 왜 세울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서 한 10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일을 해서 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뭐 어린이집에 뭐 복지관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일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째 보면 이 목표가 있는 곳과 목표가 없는 조직, 뭐 있기에 있겠지만 불명확하겠죠. 그게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도 잘 잡혀 있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게 목표가 있게 되면 좀 더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드니까 좀 불안하고 하는 감정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거 목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침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당성이 이제 근거가 됩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존재를 하겠죠. 근데 우리 조직의 목표는 뭐야?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 D라는 사업을 우리는 한다.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복지관 설립해가지고 띡 하면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성 측정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이 전문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얼마나, 그러니까 이 효과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그 서비스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그 욕구가 충족이 됐는지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서비스 제공했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전문적으로 했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 기준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획이죠. 자, 우리가 저쪽으로 나가야 돼. 저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명역에서, 어, 대명역에서, 뭐, 어디야, 수성구청까지 가야 돼. 가는 방법이 다양하죠. 뭐, 자차로 운전하는 거, 버스를 타고 가는 거,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 걸어가는 거, 자전거 타고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길도 다 틀리죠. 자, 다양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근데 기왕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가 있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또 제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원리. 예,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조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우리 앞에서 조직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조직도가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각자의 어, 그 권한과 역할, 책임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관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고, 복지관 관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명령 통일의 이제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는 무엇이냐?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직도가 이렇게 뭐 복지관 관장, 뭐 사무국장, 그리고 뭐 사회복지팀장, 영양팀장, 뭐 간호팀장,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사회복지 과장 밑에 그냥 일반 그냥 그 말단 사회복지사가 있겠죠. 그 말단 사회복지사가 여기 사회복지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 어, 간호팀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이제 명령에 이제 혼선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혼선이 생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 두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통솔 범위. 내가 내 밑에 직원이 뭐 여러 명이 돼.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뭐 수십 명인데, 그죠? 어떻게 제가 다 관리를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뭐를 했고, 업무를 어디까지 했고, 뭐가 불편하고, 내가 다 파악을 어떻게 다 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될, 조직 구성원 수를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 4명에서 5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도를 이래 보면,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 한 사람이 뭐 이거를 다 통솔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전문화의 원리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사회복지팀이 있고 영양팀이 있고 간호팀이 있다 했잖아요. 각자의 전문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묶어 놓는 거예요. 밑에 뭐 이렇게 사회복지팀은 사회복지사끼리 이제 일을 하겠고, 간호팀 같은 경우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일을 하게 되겠고, 뭐 물리치료사에 있으면 물리치료사 뭐 작업치료사 일을 하게 되겠고, 뭐 영양사에 있으면 영양사가 뭐 조리사 랑 이제 일을 하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업무 조정의 원리는 각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 한쪽에 업무가 치우치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조직 편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직도가 아,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가는 게 있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팀이 많아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업무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 조직들을 이렇게 옆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구성 조직 편성의 이제 원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제 전달 체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달 체계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어,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 이제 민간과 이제 공공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이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이에요.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자, 서비스 받는 사람,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요즘엔 커스터머, 뭐 고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서로 중간에 뭔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조직적인 장치를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이제 주요 원칙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요 원칙. 야, 참 뭐 이게 종류가 8가지나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울라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전문성은 당연히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죠.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적절하게 한다. 적절하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가? 그 다음에 서비스 양과 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 우리 클라이언트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욕구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나 욕구를요 한 가지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적으로 접근도 해야 되지만 뭐 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의료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서비스 제공 한번 하고 끝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또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양을 늘릴지 서비스를 바꿀지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 통합성은 이제 아까 이제 이 포괄성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클라이언트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설에서 뭐 무슨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적인 거는 법률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 시설 한 군데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시설 종류가 뭐 90여 가지가 넘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각자 하는 일이 다 틀려요. 똑같은 거 없어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틀려요, 역할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간에 뭐 통합적으로 우리 시설에서 못하는 건 다른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그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해서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평등해야 된다. 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 제한을 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책임성은 어, 우리가 크게 효과성,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효과성, 효율성 아까 다 했었죠. 서비스 제공하고 얼마나 그 욕구가 충족되었는가 또는 문제 해결이 되었는가 이거를 측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과 이제 얼마나 그 예산을 엉뚱한 데 안 쓰고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접근성. 아무리 좋아봐야 뭐해. 내가 받지 못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달 체계 구조를 공적인 전달 체계와 민간의 이제 전달 체계 해서 뭐 보면은 공적인 거는 뭐 정무, 중앙 정부는 이제 뭐 우리는 사회복지 쪽이니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내려오게 되면 대구광역시가 있을 거고요. 대구광역시 안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뭐 장애인복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밑에 구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구청 안에서도 막 팀이 또 있을 거고. 제일 말단에 이제 뭐예요? 읍면동 사회복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공적인 이제 전달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달 체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들 다 비영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거기 안에 이제 비영리 법인, 사단 법인, 뭐 재단 법인, 뭐 자원봉사 단체도 이제 심지어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 기관들, 뭐 노인복지관, 어린이집도 여기 다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7장에서는, 사회복지 행정론을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됐는데요. 어, 너무 우리가 이것을 외우려고 하고, 자세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론은 전반적으로 얘가 뭐 하는 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이 사회복지 행정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행정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을 어떻게 하면 관리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산을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다음 학기 때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번 3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긴 시간 수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